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 특히 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양 강국 추구,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 해양 대국을 꿈꾸면서 해상민병이라는 새로운 어민 세력, 또 새로운 그런 그 해양 병력 이런 걸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의 대다수가 상당히 중국이 양성하고 있는 해상 민병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해상 민병,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이런 걸 토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우선 중국이 왜 해양 강국을 추구하고 있는가, 왜 해양력을 강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중국이 새로운 국가 전략의 하나로서 이 해양 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배경을 좀,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해상 민병대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업위상과 해상 민병대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 중국의 해상 민병대와 중국이 펴고 있는 이른바 그 회색지대 전략, 그 남한테는 이 불이익을 주고 자기한테는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바로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주 현혹시키면서 자기들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회색 전략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와 그리고 회색지대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이런 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이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서 해양력 강화, 또 해양 강국을 추구하게 된 배경, 이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 등소평이 현대화 기치를 내건 이후 꾸준한 국가 목표로서 이 해양 세력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이 대륙 세력인 동시에 해양 세력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의 국가 구조를 변신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깝게는 한 10여 년 전 됩니다만 2012년 지금의 이 중국 주석인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면서 제18차 당대회 때 이 강대국 달성을 이런 뭘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바로 해양 강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해양력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래는 위대한 해양 강국이 되는 것, 그래서 해양 자원 개발, 또 해양 경제 발전, 해양 환경 보호, 해양 권리 및 이익 보호를 통한 해양 강국 건설, 이것이 자기네들 중국의 목표다. 그렇게 해서 2012년 당대회 때 채택을 했고, 또 해양 권익을 그 이후로 계속 옹호하는 그런 걸 내세웠으며, 또 매 10년사마다, 매 10년 초마다 내세우는 그런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10년사라고 하는데, 거기서라든지 또는 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국방부에서도 이 해양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해양 강국이 되겠다 하는 걸 갖다가 나오는 그 자신들의 그런 정책 보고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고, 또 세계적으로 이런 걸 갖다가 감시하는 그런 연구소 같은 거 짓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시풀이라는 이 스웨덴에서 나오는 군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이 중국은 벌써 세계 제2위 군사비 지출을 하고 있고, 또 2010년대에는 약 중국의 군사비가 1,000억 대였습니다. 1,000억 달러였습니다만 2020년 들어와서는 이것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억 달러로 늘어나서 아주 미국 다음에 전 세계 2위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군비의 약
14%를 차지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해군력에 지출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력 강화하는 주요 분야는 어디다 하느냐? 특히 무기, 첨단 무기 분야. 그것이 이제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대형 그 항공모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기, 그다음에 또 고성능 그 구축함, 이런 그 수상함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시진핑 주석이 사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사진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최첨단 잠수함이라든지 구축함 들어갔다가 해상 사열 때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군력 강화를 강군몽의 한 축으로 간주해서 해군력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이 그럼 해양 강국을 추구하게 된 배경이랄까? 이게 다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이유가 되겠는데, 중국이 우리 그 현대로 들어서면서 자신들이 느끼는 소위 굴욕의 세기, 그 창피한 걸 언제부터 느꼈냐 하는 것이 이제 소위 1840년대 아편 전쟁 때 이 해양력이 약화돼서 자기들이 이 서양 세력에게 굴욕을 당했다. 이런 그 계기, 그 느끼게 된 계기가 바로 해양에서 출발했다 이겁니다. 바로 아편 전쟁이 홍콩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양에서부터 자신들의 굴욕이 시작됐다. 그래서 해양에서 이걸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게 첫 번째 어떤 인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그 중국이 이 최대 안보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해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도 지금 섬나라 아닙니까? 섬인데 그건 다 해양과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자신이 느끼는 미해결 안보 의제 대부분이 본질적으로 해양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지금 세계 제2위의 경제국가가 됐는데, 특히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및 그 무역을 하려면 바다를 다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해상 교통로, 그 해상을 통해서 그 수입 물자라든지 수출 물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과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의 현재 그 큰 경제 중심지, 뭐 홍콩을 말할 것도 없고, 거기 그 선양이라든지 광주라든지 광저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의 중요한 경제 요충지가 대부분 해양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환경을 좀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도도 나옵니다만, 이 위로는 소위 실크로드라는 그 육지로도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해상으로 하는 것도 해상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소위 1대1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북쪽에 이 북극 항로까지 연결하는 이것이 전부 다 해양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교역망을 완성하겠다 하는 의도가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특히 이런 그 자신들의 경제 성장, 국력 성장을 위해서 인접 해역에 대한 지배를 절대화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가까운 해양 영역은 안정화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자신들의 아주 그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어 인터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중국의 주변 가까운 인접해역을 소위 자신들의 내해 또는 내수 이런 걸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흔히 국제정치 용어로 중국판 먼로 닥트린, 먼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로주의는 미국이 19세기 초에 자신들에 대한 그 북미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자신들의 그 해양 이익에 대한 해양 이익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중국판 먼로 닥트린이나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내세우는 것은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기존 질서, 이걸 타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거죠. 이제 그거에 비해서 미국이라든지 이런 일부 기존 세력들은 현상 유지, 변화하면 안 된다. 중국이 유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서로 상호 대결하고 있는 양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군사 전략적으로는 반접근 또는 지역 거부,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A2, AD 이런 그 약자로 표명을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 전략을 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를 갖다가 그 육지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해상으로도 연결하는 소위 1대1로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이항과 관련된 발전 전략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 해양 강국을 지금 추구하는데 그거에 대한 구성하는 4개의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해양 자원을 확보하고 어업과 에너지 자원을 확보한다는 게 첫 번째 기둥이고, 그 다음에 해양 경제 개발, 그의 주요 내용은 해운과 조선업을 키운다, 배 짓는 걸 키운다 이런 게 해서 그게 둘째 기둥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해양 환경 보호, 네 번째는 자신들의 관할하는 해양 영유권과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또 자기네들이 해양 강국이 되고자 하는 네 번째 이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군의 임무도 2015년, 즉 지금 한 6년 전입니다만 근해 방어에서부터 인도 태평양, 즉 먼 바다까지, 소위 Open Seas Protection, 원해보, 먼 바다까지 그 자신들의 해양 이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걸로 이제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이제 해양력을 강화하는 그런 국가기관, 이게 중요하게 6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선 해군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경비대, 연안경비대는 우리말로 되게 해양경찰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민병, 요거는 이제 민간 세력까지 이용해서 해상민병도 요 해군과 연안경비대를 보조 지원하는 그런 세력으로 이제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선대, 우리가 흔히 이 머천트 마린, 그래서 우리도 뭐 현대 해운이다, 뭐 옛날에 한진 해운이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도 이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 또 특히 자신들이 이 해양 강국이 되는 중요한 국가기관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산업단, 그것도 이제 중요한 중심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업에 종사하는 일반 어민, 이것도 중요한 해양 강국을 키우는 중요한 국가의 구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 6개 중에 제일 아무래도 핵심되는 것이 처음 3개, 해군, 연안경비대, 그다음에 해상민병, 이건 완전히 조직화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3개를 통한 중국 해군력은 이 아태해역, 특히 남중국해에서 그걸 볼 때도 함정수가 증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해양경찰 세력도 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최고로 강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경쟁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 이런 데를 전부 다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제 전투력으로 볼 때는 아직도 미국이 더 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수량으로 볼 때는, 양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상당히 우월하다, 이런 것이 객관적인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아까 이런 그 중요한 해양 강국이 되고자 하는 기둥이 있고, 4개의 기둥이 있고, 목표라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서 그 강화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중심기관. 자,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해양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중요한 신문에서 이제 지도를 한번 만들었는데요. 중국이 세계 주요 무역로 및 해상 요충지, 즉 영어로는 메리타임 초크 포인트라고 합니다만, 이걸 장악하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 이런 걸 전부 다 중국이 말하면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 지금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게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중국에서부터 아시아로부터 그쪽으로 가는 주요 항구 및 그 요충지를 갖다가 운영을 점유하려고, 그리고 또 해군 기지, 군사 기지도,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는 아프리카 이쪽 동해안에 지부티라는 데 해군 기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주 뭐
한 달 전쯤밖에도 안 됐습니다만 적도 기인이라는 지역에 이제는 서아프리카 쪽에 중국의 해군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민간 세력으로서 이 세계 무역로 및 요충지를 갖다 이렇게 관할하려고 하는 욕망도 있지만 군 세력, 해군 세력으로도 곳곳에 뭐 훈련단을 보낸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부티라든지 동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서아프리카까지 이 해군 기지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군력이 세계 곳곳으로 확장되고 있다. 넓혀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국의 현재 해양력 위상과 또 강점과 취약점, 단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선 해양력 위상은 아까 제가 그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해양 관련 기관이 6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해군도 우선 함정수를 기준으로 할 때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연안경비대, 해양경찰도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해상민병도 세계 1위 그 다음에 상선대도 세계 1위 다만 조선산업은 세계 2위입니다. 그래서 조선산업에서 뒤지는 나라는 우리나라한테밖에 안 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도 지금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특히 해군력으로 볼 때는 1999년, 그러니까 약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의 해군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국이 아태 지역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파견되고 해군력을 비교한 건데 그때만 해도 미국이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로부터 거의 한 15년, 2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면은 완전히 이 왼쪽에 있는 이 중국의 해군력이 이 오른쪽에 있는 미국 해군력보다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거의 수량적으로 물론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는 실제 기술 문제에서는 아직도 뒤지는 게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적어도 숫자적인 것 특히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우월하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해양력의 강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선 장점은 그 밑에 지도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은 이 대륙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바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중앙 집권성, 그 다음에 해양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육지를 기반한 방어력의 지원이 가능한 이런 것들은 이제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그 해양력의 지속 정장을 위한 해양 의존도 또는 경제 성장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한 해양 의존도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중요한 그 포인트, 이 요충지를 갖다가 상대방 국가가 점령한다든지 통제하면 중국이 그 해양으로 보급하는 그런 그 기회가 적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그 대륙과 이 해양 딱 양분이 되기 때문에 또 이 가까운 연근에는 다 바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큰 위기기에 닥칠 때 공해로 진출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지도에 보면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보입니다만 소위 중국이 이 태평양 지역으로 나가려면 진출하려면 소위 바시 해협이나 요걸 대만 밑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해협이 바로 바시 해협이고 그 다음에 일본 쪽으로 미야코 해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국이나 일본이 봉쇄할 경우 태평양 쪽으로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이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상대방 그 국가가 어느 요충점을 봉쇄할 경우 못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취약점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걸 뚫기 위한 그 수단이 뭐가 되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바로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숫자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전함, 그러니까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해군 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숫자로 보면은 현재 2020년 또는 앞으로 5년, 3, 4년 후에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완전히 미국보다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나왔습니다만 우선 2015년 이때는 6년 전입니다만은 중국의 전함수가 255척, 그거에 비해서 이 미국의 전함은 271척이 있었습니다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완전히 중국이 능가합니다. 그래서 300척, 360척 그렇게, 그리고 또 2025년 앞으로 4, 5년 후에는 400척까지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완전히 300척도 못 넘고, 그래서 지금 미국도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그 군함수를 늘려가고 있으니까 미국도 군함수를 늘려야 되겠다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만 아직 실제적으로 배 짓는데 뭐 이게 1, 2년 만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숫자적인 불균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숫자를 봤습니다만 우선 남중국해의 경우는 아까 그 제가 중국이 이 근해에 대한 가까운 이 바다에 대한 그 관할력을 갖다가 강화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나타난 것이 바로 남중국해에 있는 그런 무인도들 또는 거기 있는 섬들, 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걸 인공적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다른 나라에 특히 미국에 이제 관심을 쏙 받고 있는데 우선 그 인공 그 도서 매립 현황을 보면은 현재 군쟁 여지가 많은 남사군도의 7개 암초 거기에 사실상 통제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점령을 한 다음에 201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후반에 보면은 다른 관련국들, 다른 나라들, 현재 분쟁이 있는 필리핀이라든지 뭐 베트남 이런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40년간 매립한 것보다 17배나 많은 2,900에이커 이걸 매립을 해서 현재 거기다 군사시설 또는 그 저반시설, 활주로 또는 그 다른 필요한 하부시설들 이런 것들을 다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자신들이 확고하게 매립한데 특히 이 남사군도 말고 서사군도도 있습니다. 그 위에 중국 쪽으로 가까운 이런 데는 지대공 미사일도 배치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도서에는 전투기의 경납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왔을 때 격추할 수 있는 방공망 시설 이런 것들 다 완공하고 또 3, 4년 전부터는 폭격기가 착륙한 그런 그 사진도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사군도의 우디 아일랜드라는 곳에 첫 폭격기가 착륙한 사진도 이제 미국의 그 연구소에 찍힌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이 자신들이 무인도에 이 매립을 한 다음에 인공도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뭐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날씨를 그 중국 대륙 그 본토 국민들한테 뭐 날씨 예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간 사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사군도에는 피어리 크로스라는 그 암초를 갖다가 저렇게 매립해 갖고 근사한 비행장까지 저렇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자신들 인근에 있는 특히 남중국해에 있는 그 인근 해역을 갖다가 그 관할하고 있는 실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공식적으로 이들 도서에 대한 그 군사화, 이걸 갖다 군사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걸 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교부 대변인은 방어 목적의 제한된 필요 군사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도서 매립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뭐 여기 지도에 나옵니다만은 남중국해 도서의 항구라든지 활주로, 경납고 등 이거 다 군사 지원 시설이거든요. 군사 시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국의 다양한 이 군사 전진 배치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공중 투사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즉 여기가 비행장을 하면 비행장이 여기서부터 출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 비행장도 만드니까 남중국해에서의 공중 우위력을 갖다 향상시킬 수 있는 거고, 또 중국이 소위 자신들 대륙의 본토 대륙에 대한 이 접근 금지 또는 이 접근에 대한 부정, 이런 소위 A2AD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동중국해에서는 이미 벌써 8년 전에 2013년에 방공 식별구역을 갖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 지역에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의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인공도서의 전략적 가치가 물론 과대평가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시설들 때문에 중국이 군사 지원 시설은 군사적으로도 다 영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군사적으로 자기네들의 군사력을 강화해서 해양 강국을 세우고 있는데, 자, 민간인의 종사하고 있는 어업을 어떻게 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 해양과 관련된 국가 이익과 연계시키고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어업과 연계된 해양 권익 강화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추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업 정책 목표를 국민 소비 및 고급 단백질 필요 증가 등 수요 증대에 따른 적절한 수산품 공급에 두고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 이걸 갖다 국가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 인구는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러나 육지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 물고기 잡는 것도 식량 안보의 일환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어민소득의 증대 및 외화 획득에 공헌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또 결국 이런 거는 이 바다에서도 지속 가능한 어획을 위해서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면 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목표를 두고서 이제 이 해양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을,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의 정치적 전략적 이해와 연결시켜서 분쟁 수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이 이 어업 문제를 보는 독특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은 자신들의 어선단을 해양 관할권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중국 자신들의 어민들을 말하자면 무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양 권익 강화의 수단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부로부터 중국 지도층들이 이 어업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또 어업도 자신들의 이 해양 권익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국은 이 어민들을 갖다가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이런 중국의 현재 어업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미국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은 중국이 어민들을 말하자면 피싱 밀리샤, 그러니까 해상 민병, 이게 이제 민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사람들, 이런 어민단을 특히 중국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다가 파견해 갖고서 자신들의 해양 권익을 강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중국의 그런 해양 강국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어떤 전략을 이제 펴고 있는가, 이걸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에서 이제 대응하고 있는데, 우선 정치 외교적 대응으로는 미국이 오바마 또는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미 이전부터, 전 정부부터 아시아 중시 정책에 이어서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중국을 견제 또는 억제,
중국을 뭐 포위한다, 간단히 얘기하면 포위하는 거죠. 중국의 이 확장이 더 이상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지칭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폈습니다만,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서도 계속 그런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정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통한 중국과의 평화, 힘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겠다 이거죠. 하고 또 그런 이 전략을 위해서 2020년 5월에 미국 의회는 약 60억 달러 규모의 이 아태 지역에서의 방위 태세 개선을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그런 큰 예산 항목을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군사적으로 호주, 그다음에 영국, 미국이 말하자면 3자 동맹을 해서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공급하겠다는 것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오커스라고 불리는 군사 동맹까지 이제 결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전략을 펴고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또 이 중국이 아까 제가 남중국해는 자신들의 이 내해와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몰로 닥트린까지 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이 남중국해는 공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해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그걸 항해하기 위해서 미국이 펴고 있는 작전이 바로 항행 자유 작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의 항행 자유 작전은 1979년부터 이런 국제해양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해 통항권이라든지, 그다음에 UN 해양법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양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과도하게 통제한다든지, 또는 뭐 지나치게 연안국의 권리를 갖다가 주장하면 그 항의한 뜻으로 이 항행 자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Freedom of Navigation 이 작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자, 이런 거를 꾸준하게 남중국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기록을 보면은 2018년도에는 5차례 시행했으나 2019년에는 9차례, 그 다음에 작년에는 최다적으로 10회까지 항행 자유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그게 이제 2018년, 19년도에 한번 시행한 걸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중국이 과도하게 남중국해에 대해서 해양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이걸 이제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왼쪽 사진은 지난 2021년이죠.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그다음에 호주와 소위 오커스 하는 그 3자 거의 뭐 군사 동맹에 가깝습니다만,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군사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는 특히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 문제를 아까 중국이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이라고 간주한다면, 미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 자유 이런 걸 국가 이익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이 말하자면 독단적으로 통제를 못하도록 그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6년에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중국이 재판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물론 필리핀이 제소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2016년에 중재 재판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한테 불리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자, 그것을 중국이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걸 아직까지 중국이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작년의 경우에도 유엔에서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비판하는 외교 문서, 노트 버발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걸 갖다 각 회원국에게 배부를 해서 중국 주장이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중국의 해양 관할권, 남중국해에서 해양 관할권 강화 이런 거를 견제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미국이 그런 전략을 이제 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이 중국의
전략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자신들의 아까 해군과 해양 경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일반 어민을 이용해서 또 중국의 그 해양 권익을 강화하는가? 그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걸 보려면은 중국의 어업 위상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도 나옵니다만 중국의 어획량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국가들이 이 어획 그 물고기를 잡는 톤수가 약 8,100만 톤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약 20%에 19%에 가까운 19% 내지 20%에 가까운 18.9%를 중국이 잡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그러니까 거의 20%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5마리만 물고기를 잡는다면은 한 2마리만 20%니까 어떻게 되니까 10마리 중에 2마리가 중국에 의해서 잡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어획량의 18.9%. 그다음에 2위는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3위는 미국, 그다음에 4위가 페루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2, 3, 4위하고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는 7.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위와 3위는 그 격차가 얼마 안 되는데 1위와 2위는 엄청나게 이제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의 이 어업의 위상을 그대로 이제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12위권입니다만 우리는 전 세계 2%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어획권은. 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전 세계의 이 어획량은 민간 그 어민들이 물고기 잡는 거는 약 8,100만 톤인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19% 거의 20%에 가까운 걸 중국 어민이 잡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 어민이 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의 새로운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그 해양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해상 민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메리타임 밀리시아라고 불리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출현은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중국 어업에서 정치적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분쟁 수역에서 다른 그 해군이라든지 해양 경찰이 못하는 걸 바로 이제 이 어민들이 하는 겁니다. 거의 군사 조직처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상민병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중국 정부의 재정 정치적 지원에 따른 어업 활동이 출현하게 된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면 가까운 예를 보면은 2014년도에 남중국해 상에서 중국과 베트남이 석유 탐사 대립을 놓고 싸운 적이 이렇게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80척의 그 어선들이 서로 대치했는데 거의 다 해상민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경찰도 아니고 해군도 아닌데 민간배인데 이게 바로 그 해군과 해양경찰의 지시를 받는 어민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해상민병은 군사 조직의 지시를 받는 어민 세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양새는 실제로 민간 어민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경과 해군의 지시를 받는 거의 그 조직화된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이르기까지는 해양에서의 국가 임무 수행을 위한 그 목적으로 민간 어민이라든지 연안 주민을 준 군사 조직체로 발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벌써 중국의 이런 그 군사 복무법 1998년에 개정된 겁니다만 거기에 이미 해상 민병에 대한 그런 규정이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해상 민병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이렇게 해상 민병을 키우고 있는데 이 해상 민병은 분쟁 지역 이외에도 중국의 해양 이익을 올린다든지 이럴 때 조직화된 어선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상민병의 출현 및 성장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2013년, 즉 지금부터 한 8년 전쯤에 시진핑 주석이 그 해남도에 있는 탄멘이라는 어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바로 이 해상민병의 기지가 있는 곳, 주요 기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상민병은 어업종사뿐만 아니라 해양정보 수집 및 인공도서라든지 또는 산호초 매립하는데 이게 다 국가가 하는 건데 거기서 지원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민에 의한 남중국의 분쟁 수역에서 중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한다 이런 걸 강조한 셈이죠. 그래서 특히 해상민병이 이런 이 왼쪽 사진에서 나타나듯이 사역까지 합니다. 이렇게 거의 뭐 준 군사조직체로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해상민병이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또 성장했나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성장한 거 보면 성장한 그 뭐 연역을 보면은 초기에는 소위 그 대만 국민당 정부하고 싸울 때는 그때 이제 선박이 많이 없으니까 민간 선박을 인민해방군의 그 일원으로서 이제 활용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당군의 본토 연안 침투 방지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활동 경험자가 좀 적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부족에 따른 어민 훈련의 필요성 이런 걸 해서 그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어족자원 감소 따른 그 타국 어선과 해군과 대치시 이게 해군이 거기 못 가면 민간 어선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때 활용했고 그 다음에 분쟁 수역에서 장거리 어업을 할 때 해군이 못 갈 해군이라든지 뭐 이 해양 경찰이 못 갈 경우 이런 민간이 빨리 가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대치한다든지 대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안 방어 병력의 어떤 전반적인 해상 방어 병력을 이쪽으로 전환한다 필요가 있어서 전환할 때 그때 이제 어민 세력을 활용한 거고 그 다음에 또 군사 관련 인력의 발전 추세를 반영해서 전문화 그 다음에 위기 대응이 필요할 때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또 인민해방군이 병력을 갖다 지원해야 되는데 필요한 병력이 없다. 이럴 때는 이거 대체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해서 해상민병이 이제 성장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활동 분야 및 영역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분쟁 지역에서 분쟁 수역에서 어획 증대 및 중국의 관할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 특히 해군과 해양경찰을 보내면 직접 어떤 그 분쟁이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교묘하게 완화시키면서 교묘하게 중국의 이익을 높일 때 그런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이걸 보낸 겁니다. 해상민병을.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베트남과 뭐 그 이 석유 탐사선을 할 때 대치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사례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해상민병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서사군도를 점령할 때, 이게 베트남과의 그 분쟁에서 서사군도를 점령할 때 이미 해상민병을 활용했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미국이 해양과학조사선, 물론 해군 소속입니다만 임페카블호라는 배 이름이 임페카블호입니다. 이 배가 남중국해의 그 과학조사를 위해서 투입됐을 때 중국이 이걸 이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해군이라든지 해양경찰이 방해한 게 아니라 바로 이 해상민병이 방해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 나온 저 오른쪽에 나온 사진입니다만 이걸 미국 해군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해군배도 아니고 해양경찰배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간 선박이 자기 그 미군 배를 갖다가 미군 함정을 못 가게 이제 막은 거죠. 말하자면 영어로는 harassment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말하자면 못 가게 방해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건 해군과 해양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민으로 위장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걸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된, 처음 본격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베트남 간의 그 해양 탐사 현장을 대치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2, 3년 전부터 최근에는 중국과 필리핀 간에
어선이 대체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버로 쇼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또 중국 어선단이 많고 또 필리핀 배가 적을 경우는 아주 어떤 경우는 중국 배가 말하자면 또 이 필리핀 배를 충돌해서 침몰시킨 다음에 도망을 갑니다. 이런 것도 다 해상민병이 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상민병이 이런 분쟁 수역에서 중국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또 이제 본격적인 어업에도 종사를 해서 특히 중국이 이 원양어업이 지금 제일 셉니다. 아까도 이 중국이 세계 어획고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상당히 원양어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남미 수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수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중국 배가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대개 조직화된 어선단, 이것은 해군이라든지 해양경찰의 지시라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거의 군사 조직으로 이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상민병이 겉으로는 복을 입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해군이라든지 해양경찰 그런 그 지시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진짜 이 해상민병이 어떤 군사적 지위,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하는가, 이걸 좀 살펴보도록 보면은 중국 해상민병은 정규 해군, 해양경찰과 함께 중국의 3개 해군 중의 하나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해군 병력이 3개가 있는데, 첫째가 정규 해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양경찰, 이게 차이나 코스트 가드라고 하는 건데 CCG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게 해상민병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해경은 국무원 산하에서 중앙군사위원회로 소속이 그 지위가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군사조직제로 봐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규군은 아니나 군사적인 필요시 동원 가능한 인민무력 체계의 중요 구성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해상민병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해상민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인민미력 해상민병, 특히 이 PAFMM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도 공식적으로 이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 국방부에서 의회로 보내는 이런 그 정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무력 민병, 즉 PAFM은 국가의 지위를 받는 후원 행동이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이행하는 공식 병력으로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런 데 있어서 실제적인 군사행동, 또 실질적인 그 군사력이 개입되는 그런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저강도, 그러니까 아주 그 긴장 상태가 좀 약간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저강도 강압행위 이런 데 많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그 해상민병이 세계 해군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배 색깔이 되게 푸른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해군은 회색, 그 다음에 해양경찰은 하얀색, 그 다음에 해상민병은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애칭으로 서양 분석자들이 리틀 블루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독특하게 이제 이 소위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어떤 것이 회색지대 전략인지 한번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중국의 해상민병은 과거에는 이 선박 자체를 민간 회사라든지 개인으로부터 임대했으나 최근에는 국가가 공식으로 소유하고 있는 배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리타임 밀리샤에 갖고 여기는 무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나오는 겁니다만 미국 그 의회 보고서에 저런 식으로 민간 어선이 아니라 무기까지 갖추고 있는
이런 해상 민병의 공식 어선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의 해상 민병 체제의 최고 그 지휘 체제를 보면은 결국 정점은 시진핑 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휘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도표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해상 민병이 주요 분쟁 수역에서, 즉 중국이 개입된 주요 분쟁 수역에서 외국과 대치할 경우 이런 최일선에서 개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인민무력 체계의 중요 구성 요소로서 인민무력 해상민병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이 지도는 그럼 이 해상민병이 어디에 주로 많이 있나? 주로 남중국해에 있습니다만 이 하이난섬, 해남도 거길 위주로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군, 민간 이중 구조화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해군력을 구성하는 세 개 해군 병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상 병력.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제3 병력이 되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배 색깔이 푸른색이어서 여기 해상민병은 애칭 뭐라고 그러냐? 작은 블루맨, 리틀 블루맨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해상민병이 개입하고 있는 활동이 공식 해군과 해양경찰은 아니면서 거의 해군과 해양경찰이 할 수 있는 활동. 그러니까 상대방과 군사적 긴장, 직접 싸움은 아니지만 그 바로 소위 고강도 뭐 강압 행동이라든지 고강도 군사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에 비슷한 군사적 효력을 갖는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전시가 있고 진짜 군사력이 총이 왔다 갔다 하는 전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말하자면 그냥 긴장만 있지 실제로 전쟁 무력 충돌은 없는데 거의 그런 시기에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그런 그 시기라든지 또는 영역에서 거의 군사적 의미를 갖는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회색지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건 지금 전쟁이라고 해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쪽에서는 정규 해군이라든지 정규 해양경찰이라든지 이런 걸 파견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군사력 개입 안 돼 있으니까 그 평시로 보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교묘하게 해군과 해군으로 위장된 그런 그 해상민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평시처럼 위장하면서 효력은 군사력이 개입된 그런 효력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혼란을 주면서 상대방에게 애매모호함을 주면서 자신들의 국가이익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보이익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미국의 그 대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09년도에 미국의 과학조사선, 해군 과학조사선이 임페카블 호가 남중국해에서 과학조사할 때 중국의 어선이 방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입을, 항해를 방해한. 그게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죠. 말하자면 자신들이 군 병력을 개입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미국으로부터 혼란을 주게 하면서 중국이 생각하는 안보 이익, 국가 이익은 향상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에 개입되는 해상민병대의 현재 숫자는 약 한 75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옛날 좀 자료입니다만 중국 전체 해상민병, 즉 육지에서의 민병 자체는 약 80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10% 이상이 해상민병에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색지대 전략을 간단히 공식적으로 미국 연구소 또는 미국 국가기관에서 정의하는 걸 보면은 개념 및 정의 우선 보면은 흔히 인정된 정규 군사력의 직접적인 사용은 아니나 비대칭적 또는
애매모호한 방식과 수단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 국가 대응을 무력화 또는 좌절시키면서 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 방법의 사용, 이게 바로 회색지대 전략이다 이거죠. 그래서 완전히 군사력이 개입되면 그건 전시죠. 여기 저 그림에서 보듯이 왼쪽 그림에서. 그다음에 평시는 아무 군사력을 사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그런 그 중간지대, 그럴 때 원래는 뭐 군 병력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면 이건 이제 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중국은 상대방이 그런 그 정규 병력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은 정규 병력과 같은 효력을 갖는 해상 민병을 동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지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서 자신들의 국가의 안보 이익만 쟁취하는 것, 향상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해석지대 전략이다 이거죠. 무슨 금방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전부 다 해군 대 해군이 나가서 싸우면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은 해군이니까 저쪽은 저희 한쪽은 해군이 나가고 군병력이 나가고, 저쪽은 민간 어선이 나오면 원래 뭐 국제법상으로는 해군이 이 정규 병력이 민간 저력을 갖다가 폭파시키거나 총격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은 국가 이익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평시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군사 경고 같은 방법으로 전략 목표를 성취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직접 가시적 무력 사용 없이 안보 이익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회색지대 자체는 이런 전통적인 전쟁 평화 개념의 중간 영역인데, 바로 이런 데서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무력 사용 없이 자신들의 국가이익, 안보 이익을 성취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가 뭐 설명을 해보면,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정규 군사력은 아니나 본질적으로 강압적 수단, 즉 경제적 보상 및 보복 포함을 해서 그런 강압적 수단을 활용해서 영내 패권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위협과 같은 국제규범을 위협한다든지 또 미국 우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런 그 회색지대 전략이 이미 중국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에 러시아가 정규 군사력 사용 없이 이 크림반도를 병합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반도를 합병하는데 정규 군사력 없이 민병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친러시아계 민병을 사용해서 크림반도를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합병한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회색지대 전략의 실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남중국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회색지대 전략의 특징 및 유사 개념은 뭐가 있는가? 회색지대 전략은 크게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단의 비대칭성. 한쪽은 정규 군사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저쪽은 민간, 그러니까 비대칭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 추구와 군사적 대응의 애매모호성. 그 다음에 실행의 점진주의. 야금야금 잘 들어간다 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 그 본질을 파악 못하게 말하자면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살라미 자르듯이 야금야금씩. 그러니까 상대방은 이게 진짜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군사적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야금야금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야금야금 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 군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살라미 슬라이싱, 살라미 잘라내기 전략, 전술 이런 거고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점진주의, 야금야금씩 자신들이 이걸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전쟁으로 옮겨간다든지 또는 임계점, 그런 폭발점이 있는 걸 그런 거는 못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야금야금 조금씩 갖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점진적인 이익 달성. 그래서 추구 목표의 단계적 그리고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네? 이게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거 내 거라 내놔라. 그러면 이게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단언할 수 있지만 이게 자신들이 용납할 수 있는 어떤 그 10분의 1씩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네, 10분의 1만 가게 자꾸 해갖고 나중엔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색지대 전략이 갖고 있는 아주 숨어있는 아주 교묘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유사 개념이 뭐가 있냐면 비정규전, 그 다음에 정치심리전, 그 다음에 혼용 복합전.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수단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혼용 복합전이라고 하고, 또 비대칭전, 비재래전 이런 것들을 바로 회색지대 전략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색지대 전략하에 이 사람이 잘라내기 전술은 한번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만화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어린이가 있는데 이 냇가에서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합니다. 근데 어린이는 엄마 옆에서 물장구 씻고 또 멀리 좀 냇가로 많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 냇가 물가 쪽으로 많이 못 가게 하니까 야금야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에 들어간 걸 갖다가 기정사실화하는 걸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엄마가 애한테 물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애는 알았어요 엄마 하면서 신체 일부를 물에 담궜으나 개념적으로는 이 발만 담그는,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서 그 다음에 물 담근 다음에 조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빨리 하다가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순간 보니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고, 야, 이놈아, 너 많이 들어가면 어떡해? 그렇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미 물에 들어간 거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저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응? 너, 우리 아들아, 내 말 안 들어.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은, 나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이제 발만 담그면 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간 걸 갖다가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페이드 아캄플리, 그 불어로 이제 그렇게 페이드 아캄플리라고 그래갖고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엄마한테 물 들어간 걸 갖다가 기정사실을 받아서 좀 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다시 또 끄집어내려면 힘이 드니까 얘야, 내 시야에만, 내 눈 안에서만 놀아라. 그렇게 이제 하면서 물에서 노는 걸 갖다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회색지대 하에서 말씀 야금야금 들어가는 살라미 잘라내기 식의 전술을 그대로 만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960년대 토마스 슈엘링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에 새롭게 개정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제가 이제 만화로 한번 그려볼 겁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하에서 야금야금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애매모호하게 오해시켜 놓고서 자신의 이익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취해가는 수법. 이게 바로 회색지대 전략에서 그 살라미 전략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해상민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국은 아까 2009년도에도 그 과학조사선이 못 가게 이제 밀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이후에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만 그 강경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군과 함께 일하는 중국 해경 및 어선대 조직을 해상민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해상민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규 해군과 다르게 취급하지 않겠다 이거죠. 민간 어선을 취급 안 하고 이런 조직은 완전히 중앙정부의 군사적 야망을 진전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으니까 바로 해상민병은 중국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실제 전투 없이 강압적 행동에 중요 역할을 수행하니까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특히 그 센카쿠라고 불리우는 또 중국으로서는 다이오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조오대라고 조오도라고 부르는데, 근데 거기에서 중국이 말하자면 일본의 그런 그 보안청 해상 보안청 그 선박 거기도 이제 그 중국의 코스트가드 일본의 코스트가드 연안 경비대 선박에 대해서 중국의 해경이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말하자면 해상민병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해양 이익을 갖다가 좀 증대시키는. 그래서 중국의 이런 그 회색지대 전략은, 그러니까 해상민병을 이용한 회색지대 전략은 남중국해에서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우리 서해상에서도 해상민병이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가, 이건도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에서는 불법 조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이 해상민병을 이용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민병의 역할 평가를 잠시 정리해 보자면, 바로 해상민병은, 중국의 해상민병은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해군 및 연안경비대 보조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3의 해군력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연근의 조업에도 종사해서 세계 최대의 어선대 및 세계 최대 원양어업 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조직화되어 있고, 또 이 조직은 중앙정부로부터 정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상민병을 이동안 연구된 해상민병을 요약하자면은, 아직도 상당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연구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어업과 관련한 중국의 해양 전략 이해하는 데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우리 이호도를 끼고 있는 이 남해 또 서해에서는 이 해상민병을 잘 알고, 또 그와 관련된 회색지대 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특히 이호도의 관할권을 우리가 수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살펴보는 거니까, 해상민병을 또는 회색지대 이런 걸 아는 거는 이 중국의 그 해양 전략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쟁 수역에서 중국의 입장 방어 및 강화 시 해군 해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시에는 군사작전 지원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군사 대리 및 포함 외교, 그걸 이미지를 회피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특히 미국 해군대학에 있는 이 앤드류 에릭슨이라는 그 교수가 이 해상민병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이 남중국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서해에서 불법 조업에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해에서는 그 중국의 불법 조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조업은 유엔의 평가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3가지 형태가 이제 불법 조업이라고 부르는데, 우선 뭐뭐를 불법 조업이라고 부르냐면, 제가 맨 나중에 여기 소개했습니다만, 불법 어획, 이거는 해당국의 어획 관련 법이라든지 규칙을 위반하면서 하는 조업, 이게 불법이고, 그래서 이 I고, 그 다음에 비보고, unreported, 관련 해당국 및 지연수산기구에 대한 비보고, 보고도 안 하고 허위 보고하는 것. 그래서 이제 unreported, 그 다음에 IU, 그 다음에 비규제 unregulated, 그건 무국적 선박 및 해당 지역 관리 수산기구, 그 다음에 비해원국 선박에 의한 조업. 이것이 이제 unregulated. 그래서 이걸 앞글자를 따라서 IUU 이렇게 하는. 그 IUU가 서해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되고 있냐? 바로 중국에 의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해양경찰청 자료에 할 것 같으면
2018년도에 중국의 불법조 그 선박이 1만 1,858척이었는데 2020년에는 1만 8,729척, 거의 뭐 7,000척 이상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국의 불법조업은, 서해에서 불법조업은 워낙 그 많은 배가 관여하고 있어서 구조조정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연근에는 많이 오염되고 그래서 물고기가 고기가 잡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멀리, 또 우리나라는 또 이 보호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데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이 불법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어선도 감축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 약 6년 전에 2015년 4월에 이 불법조업에 관여하고 있는 그 깃발 달린 배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가, 그러니까 깃발을 나타내는 국가가 감독하고 보상까지 해야 된다. 이런 그 권고적 의견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중국이 그런 관여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걸 감독하고 못하게 하고 배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호도 수역, 우리 관할 수역입니다만은 이호도 수역에 해상 민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회색시대 전략을 활용해서 이 이호도 수역에 나타나고, 그래서 조직화되고, 또 일반 민간 어선이 못 나타나니까 중국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선박이나 해상 민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호도 수역에는 중국 관공선,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이호도 그 관측 시설 옆에 이 회색배가 중국의 해경선입니다. 해군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법조업하는 것이, 우리 이호도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것이 준군사화 또는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2016년에 우리 중국 그 어선에 불법조업하는 걸 갖다 우리 해양경찰이 단속한 적이 있는데, 고속단정을 갖다가 중국이 집단적으로 막 세게 몰아붙여갖고 침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6년 10월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국 언론에 의해서도 바로 중국의 해상민병의 행태의 전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호도가 여기 지도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마라도 기점으로 할 때는 149km, 그러나 중국의 그 서산다고서부터는 287km,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얼마예요? 140km나 가깝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를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타나게 그 불법조업업체 나타나고 또 해상민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를 잘 파악해서 맞춤형 억지 및 이 관련국끼리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 어민이 우리 한국의 법, 제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과 중국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의 단속과 준법을 하라. 그런 이제 중요한 한 적도 있고, 특히 그 IUU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과 우리 중국이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는데 이걸 좀 잘 지키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진짜 위법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못하게 한다, 이런 단호한 의지를 우리가 좀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쓸데없이 군사적인 대응을 유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적법한 내에서는 관리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호도 근처에 중국의 군과 해군 관련 함정이 나타난 건, 이건 이제 2018년에 한번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KBS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중국 군함이 이 우리가 이제 한국과 중국에는 아직도 이제 이 경계선이 확정이 안 돼서 잠정 수역이 있는데, 임시 잠정 수역이 있는데, 여기 이원까지 나타난 적이
2015년은 96척밖에 안 됐습니다만 2018년도 조사에는 118척이나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호도 근처에 중국 측이 만들어 놓은 해양 관측 부위가 관측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해군이 이제 발표한 겁니다만 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이 중국이 과거에는 중국 쪽에 가깝 쪽에서만 중국의 그 해군력이 그 해상 활동을 했습니다만 여기 세월이 갈수록 자꾸 우리 쪽으로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000년대 이전에는 즉 1990년대에는 초록색 그것이 10년 토를 두고 기간을 두고 또 우리 동쪽으로 왔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빨간 선으로 거의 그냥 우리 그 잠정수역 거의 바깥점까지 왔는데 그건 공동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공동 관리하는 우리 그 안쪽까지 왔습니다. 빨간 선까지 거의 한 30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우리 쪽으로 밀려온 거죠. 그래서 중국 해군의 해상 활동이 지난 30년간에 2010년에부터 현재까지는 적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초록색 있는 30년, 20년 전에 비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우리 쪽으로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국으로 하여금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서해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상 민병이라든지 중국이 펼치고 있는 벌리고 있는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의 해상 민병과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게 된 것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서해에도 중국이 해상 민병의 기지가 있는 것이 이제 한번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9년 지금부터 약 2년 전에 중국의 해상 민병 소속 배가 그 남사군도 필리핀하고 가까운 쪽에서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어선을 충돌시켜서 침몰시키고 도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주한 배를 중국이 어항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이 미국의 연구소가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으로. 그랬더니 그 배가 남중국해 보해 포트라는 항에서 출발해서 이 필리핀 어선을 충돌시키고, 그러니까 리드뱅크라는 사주 여기서 침몰시키고 도주를 해갖고 북상을 해서 우리 서해를 지나서 홍도 앞바다를 지나서 이 서해에 있는 이 기지에 안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다오라는 항구에 우리가 이제 군산에서 바라보는 바로 중국 쪽에 있는 항구인데 여기에 입항했다 하는 것이 미국의 인공위성에 의해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은 중국의 그 해상 민병 어선이 서해에서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에 항상 유념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2019년도 10월호에 이 인공위성이 추정을 했더니 그 해상 민병 소속 어선이 필리핀 배를 충돌시켜서 침몰시키고 도주했다가 북상을 해서 서해 홍도 앞바다를 지나서 다시 이 군산 앞바다 군산에서 마주보는 중국 항구에 정박했더라.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바로 중국의 해상 민병이 서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면은 중국은 어민 세력을 갖다가 군사와 정치화에 반영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중앙정부의 정책 수행의 도구 및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의도 및 계산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어떤 공산당 전략,
그래서 싸우지 않고 전투 없이 승리를 추구한다는 그런 그 중국의 그 공산주의 혁명 이런 걸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중국과 이 불법적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분쟁의 갈등이 더욱더 비화되고 대치되고 또 대결할 수 있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가능성이 늘어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미 벌써 시진핑 주석도 해상민병은 분쟁 해결을 한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중국 자신들의 해양 권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이런 데 방점이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도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최악을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 그건 뭐냐? 앞으로 문제 해결이 복잡화될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갖다가 드러내는 거다. 해상민병이 개입되면 일반 어민이 민간 어민이 개입되는 것부터 어렵다 이거죠. 중국의 중앙정부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는 이 불법 조업이 이효도 서해뿐만 아니라 이효도 수역에서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 조업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IUU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UN의 FAO에서 정의한 건데 우선 불법어획은 해당국의 어획 관련 법, 규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위반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왜 고기 잡지 말라는 기간이 있고 또 그물 몇 센치 이하는 하지 말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긴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 잡으면은 그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얼마까지만 잡아라. 그런데 그걸 허위로 보고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unreported. 그 다음에 unregulated. 그 다음에 이거는 무국적 선박 및 해당 지역 관리 수상기구의 비해운국 선박에 의한 조업.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선박에 그대로 출항한 다음에 고기 잡아가면 그게 이제 바로 불법 조업이거든요. 그게 unregulated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서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약 아주 불법적으로는 좀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그런 그 불법적 감시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구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이 아주 세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서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래서 그 서양의 환경보호자들이 놀란 건 뭐냐면 이 남미에 갈라파고스라고 해양보존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왜 종의 기원, 다윈의 종의 기원을 연구한 그 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파고스예요. 거기서도 중국의 불법 조업에 특히 오징어라든지 남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데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그 불법 조업 감시국 기구에서는 중국을 갖다가 세계 최악의 반칙자라고 그랬습니다. 어업의 반칙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중국의 불법 조업은 서해뿐만 아니라 세계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의 불법 조업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중국의 중앙정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되어 있고 중국의 정부가 있다는 건 그 불법 조업하는 데 그런 기름, 연료 이런 걸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불법 조업하라고 기름을 처음부터 제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기름을 제공받는다면 불법 조업에 개입하면 그건 이제 상당히 정부가 개입했다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해상민병대가 군사조직화되어 있어갖고 준군사조직화되어 있어갖고 불법 조업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불법 조업 행태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UU는 해양 생태계 최대 위험 요인 하나로서 범세계적 남획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전 세계 어획량, 아까 전 세계 어획량이 평균 한 8천만 톤
8,100만 톤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13%에서 31%, 일부 공연은 4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약 평균 한 2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100만 톤의 20%면은 약 1,600만 톤이 불법 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마리 중에 1마리는 불법이다 이거죠.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그 환경보호 단체 이런 데서 예측하는 거는 앞으로 몇십 년 이내에 전 세계 물고기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 남에게 의해서 또 불법 조업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다. 이런 그 비관적인 그 전망을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고기들 해양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식량 안보도 또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이어도 수역의 관할권도 지켜야 되겠고 이런 걸로 봐서는 하여튼 어업과 관련된 중국의 불법 조업도 우리가 조심해 경계해야 되겠고 또 그것이 해상민병이라는 준군사화된 조직 그거에서 저질러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그 보호하고 있는 해양관할권을 침범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은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상민병을 그 위장한 그걸 가장한 해상민병을 내세운 그 회색지대 전략에 의해서 우리의 관할권을 야금야금 그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경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맞춤형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여러분들과 함께 두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관심 대단히 고맙습니다.